중국 역사 여행 제8강은 고한쟁투라는 사자성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자성어는요, 원래 없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고구려와 한나라 간의 쟁투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한민족은 한 번도 다른 이들을 침략하지 않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한민족은 한 번도 다른 이들을 침략하지 않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한번 했어야 되는데 요 연대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나라부터 당나라 시대까지의 좀 복잡한 연대표입니다. 진시황이 진나라가 있죠. 진, 그 다음에 한. 한나라에는 서한과 동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이라고 하는 잠시 짧은 시대가 있었고요. 한나라 말기에는 위촉오 삼국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촉오가 멸망을 하고 서진이 등장을 하고요. 서진 다음이 오호 신육국 시대고,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 지역에는 북조라 그래서 북이, 그 다음에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나뉘고,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수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되고요. 이 남조는 동진 다음에 송제, 양진 이렇게 이어지다가 수나라의 문제한테 통일이 돼서 통일제국 수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 이렇게 나죠. 그 당나라 다음엔 요금송, 원명청 이렇게 이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요 중간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이야기할 건데요. 고구려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고구려 이야기예요. 뭐 중국사와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국사와 한국사는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죠.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거죠. 특히 고구려 시대에는요, 이 한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와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당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당나라까지의 연결되는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구려가 한나라를 이렇게 침략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도 유리왕 시절에 신나라 현도군의 고구려연을 습격하여 탈취했다. 49년에 모본왕 2년에는 후한의 북평 어양 상국 태원을 습격했다. 태조왕 3년에는 요수 서쪽에 10개 성을 쌓아 후한의 침략군을 방어했다. 태조왕 69년에는 봄에 유주 군사들이 침공, 고구려는 이를 막는 한편 군사 3천을 보내 요동군 현도군을 공격했다. 태조왕 94년에는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하고 대방령을 살해했다. 신대왕 8년에는 후한의 침략군이 국내선까지 침공, 고구려군은 퇴각하는 적을 좌원에서 크게 격파했다. 동천왕 16년에는 요동군 서안평현을 공격함. 자, 이때는 서기 242년이죠. 이러면 이때는 조나라, 그러니까 조조가 세운 위나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259년에는 조위의 침략군을 양맥골짜기에서 크게 격파함. 자, 그러면 이 고구려가 한나라를 공략했던 이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과연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딱딱딱 정답이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위치를 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위치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 저는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우리 삼국사기 그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 보세요. 고대 고구려 역사 시절에 이제 읽다 보면 과연 이 이야기에 등장한 그 장소가 과연 어디냐라고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한나라가 쟁취했던 그 기록이 있었죠. 그 기록에 유리왕의 고구려 군사들이 응하지 않고 모두 요새 밖으로 나왔다. 자, 고구려가 과연 어디냐? 이런 거예요. 고구려가 어디까지 했느냐? 모본왕 2년 있었죠. 아까 49년 북평 어양 상국 태원을 습격해 하다가 요동태수가 은혜와 신으로 닿음으로 다시 한과 하친하였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북평 어양 상국 태원을 습격했다. 모본왕 2년에 고구려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북평, 어양, 상곡, 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라 알고 있죠? 예, 압록강 중류의 고구려성, 국내성입니다. 압록강 중류의 국내성에서 태원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여러분 상상에 고구려가 저까지 갔다? 들어본 적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하나,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에는, 최치원은 당나라 말기에 활동했던 신라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전성기에는 강병 100만을 보유하여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유연 제노를 흔들어 중국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 이거를 당나라 사람들도 틀리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연 제노가 어디냐? 연이, 이 동네가 연이라고 하고요, 유라고 하고요, 제나라가 산동반도에 있는 게 제고요, 노나라는 태산 밑이 노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유연 제노를 뭐 공략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태초에 기록했기 때문에 흔히 이 한국사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대학 교수님들이 말하고 하는 그런 정통사학이 있고, 또 한쪽에는 민족사학이라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사학 쪽에서는 이 기록을 가지고 중국의 동해안이 전부 고구려와 백제 땅이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그까지는 좀 오바고, 한때 뭐 이런 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북평어양 상곡 태원이 고구려가 한번 침략했다 그래서 고구려 땅이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한번 침략한 거예요. 왜? 앞 시간에 우리 북방 유목민들 얘기했잖아요. 고구려도 사실은 유목과 목축이 함께 했던 나라거든요. 여기는 절대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유목과 목축을 하는 국가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곡식, 비단, 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중원에 가서 끊임없이 약탈과 침략을 해서 뺏어오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북평어양 상곡은 충분히 공략할 만한 땅이죠. 겨울이 되면, 언제? 예. 천고마비 시절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오늘날의 저 요서지방, 저기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후한 시절에 또 있었죠. 아까 태조대왕 이야기. 그래서 상곡, 태원이 있었고 성을 10개 쌓았다. 그럼 성이 어디다 쌓았을까요? 바로 여기다 쌓았을 거다. 오늘날의 북경에서 2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 만리장성. 거기 산간이거든요. 거기 산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거기에다가 이 고구려 태조대왕이 성을 쌓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높은 성을 쌓아서 효과를 볼 만한 땅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쪽에 여기 십성이라고 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오늘날이 요한데 여기는 늪지대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여기는 성을 쌓는 이유가 없는, 성을 쌓아야 별 의미가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뀌죠?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가 됩니다. 자, 5호 16국 시대에 이 5호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북연. 자, 그러면 북연, 전연, 후연, 남연의 연이라고 하는 곳의 위치를 보세요. 바로 오늘날의 화북평원이에요. 황하 북쪽, 그리고 북경과 그 사이에 이 넓은 평원이 바로 그 지역을 연이라고 부릅니다. 옛날부터 연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북방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보통 2대 내지 3대까지 가요. 길어야 3대입니다. 손자쯤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했던,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 150년간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나라를 길게 유지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어떤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자, 고구려 나라를 한번 보시죠. 자,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이때가 누구 시대죠? 네, 광개토대왕 시대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시대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세력 판도입니다. 이때는 이제 5세기 고구려니까 장수왕 때겠죠. 예, 장수왕이 남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충주, 예, 중원 고구려비 이런 걸 세우죠. 그래서 남쪽까지 점령했던 최대 영역입니다. 근데 남쪽은 잘 모르겠고요. 자, 북쪽 영역을 한번 보세요. 국내성이 수도죠. 그래서 맨 왼쪽에 뭐가 있죠? 후연이 있죠. 그 다음 북쪽에 거란이 있죠. 그 위에 부여가 있죠. 동쪽에 동부여가 있죠. 후연이 고구려와 경계를 합니다. 근데 경계가 어디죠? 오늘날의 요하입니다. 요한 뭐라 그랬죠? 예, 늪지대라 그랬죠. 이 늪지대는 국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겨울이 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없니다. 그냥 평지예요.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국경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 지도를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바로 여기 오늘날의 요서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만리장성이 쌓이는 바로 그 북쪽 여기에 대한 역사의 주인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실제로 지금 다 중국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중국 역사로 딱 표지성이 딱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역사라 말하기에는 애매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땅에 대한 역사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 조조가 여기를 공략하고 돌아왔다. 수 문제가 여기를 공략하고 돌아왔다. 수 양제가 공략하고 돌아왔다. 당태종이 공략하고 돌아왔답니다. 공략하고 돌아온 길이지 여기를 영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여기는 누구의 땅이죠? 유목인들의 땅입니다. 유목 내지는 목축인들의 땅이거든요. 농민제국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딱 보시면. 그래서 이 지도가 요가 이제 문제가 되는 땅이고요. 제가 또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광개토 대왕의 정벌입니다. 광개토 대왕 활약이에요. 근데 광개토 대왕은 역사 기록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광개토 대왕 비문이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집안현에 등장한 광개토 대왕 비문인데 그 비문을 가지고 여러 역사가들이 해석이 맞는데 그 광개토 대왕의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영락 5년. 영락이 이제 광개토 대왕이 말하는 거예요. 등극한 5년 후에 이런 일을 합니다. 부산과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그 3개 부락 6,700영을 격파했고 노획한 소발 양의 수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게 영락 5년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심 두는 역사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락 5년에 그럼 광개토 대왕이 이 기록에는 어디를 갔냐? 다 북쪽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저 흑룡강성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염수라고 나오죠. 부산을 지나 염수에 이르러. 그럼 염수가 어디 있을까요? 염수는요. 염수는 염호수예요. 염강은 없습니다. 네, 염강은 없어요. 짠강은 없습니다. 염호가 있는데 염호는 어디 생기냐면 우리 사해 아시죠? 사해가 염호죠. 그 염호는 건조지대에 강이 흘러가지고 그 호수로 빠지면 바로 그게 염호예요.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이 강물이 내려오다가 그 호수에 빠지고 그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소금기가 많이 나면 그 염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글지도 잘 이렇게 보시면 오늘날 만주평화에는 염호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강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다 바다로 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염호가 있는 지역이 있죠. 구글 지도에 보면 점점이 호수가 있죠. 저것들이 다 염호입니다. 여기 다 고비 사막이기 때문에 염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제가 보기엔 염호가 있는 지역까지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유목인이잖아요. 예,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북방 초원이거든요. 저기 사실은 한 일주일이면 갈 거예요. 일주일 달리면. 우리 몽골족이 이 몽골 고원에서부터 저쪽 그 헝가리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면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가는 이 만주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까지 갔다라고 이제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말한 염수는 여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다. 자, 그런 관점. 자, 고구려가 이렇게 서쪽으로 사실 상당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뒤에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구려의 지도, 여기 왼쪽에 5세기 고구려의 이 지도를 보면요. 고구려는 중원 지역을 공략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쪽에 후연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은 대단한 중국의 국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국시대 배웠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구려와 서쪽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고구려가 중국을 넘보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걸 사실은 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북방에 있는 나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원의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주 지리멸렬한
나라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남북조시대에는 자, 이 중원에 누가 있었냐? 연이라고 하는 연 지역에 연이 있었죠. 5, 16국세는 전연, 후연, 남연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연이 생기시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으면 북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북위라는 나라가 저쪽 위에 흑령강성에서 출발한 어떤 일개 선비족의 부족이 남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대동지방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최초의 북위예요. 근데 이 북위라는 이 선비 탁발씨가 선비족의 탁발씨 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무력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5, 16국 시대인 남쪽에 중원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정벌을 하고 이 중원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탁발규라는 사람이 대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 439년이 되면 화북지방을 통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493년이 되면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해요. 효문제가. 그리고 534년이 되면 이제 동위와 북위로 동위와 서위로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북제와 북주로 변경되고 북주의 수나라가 생긴 이런 역사가 있는데, 자, 이 북이란 나라가 대동의 수도가 있었고 낙양으로 북위의 세력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런 이해하에서 이런 역사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다큐멘터리, K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화면인데요. 여기 고두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말한 피를 딱 끌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기 한자에 보시면 소연 송마, 련헌 마 800필 이겁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련이 누구냐면 장수왕입니다. 소한테 송나라 태조한테 장수왕이 말을 보냈다. 이 련이 기꺼이 말 800필을 보냈다가 이 얘기입니다. 송나라 태조가 당시에 송이 어떤 송이냐면 남조에 유송이라는 나라가 있죠. 유송의 태조 누구냐면 유유라고 하는 장서예요. 이 사람은 북위를 공략하기도 했어요. 오늘 북위를 가서 쳐들어가서 한번 싸우면 됐었거든요. 그런 어떤 대단한 장수인데 이 사람이 북위랑 싸우기 위해서 부족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왜? 이쪽이 그 장강 지역의 수도를 뒀거든요. 근데 이 장강 지역은 말을 키우기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싸움하려면 기병이 있어야 되는데 기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련한테 장수왕한테 말 800필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줄 수 있어요? 당연히 돈 받고 주죠. 그냥 주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뭔가의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렇게 보냈다고 그림을 그립니다. 당시 그림이 KBS 화면입니다. 고구려가 있죠. 평양성. 이 장수왕이 수도가 평양성이니까 여기 평양성이 있고 고구려가 있고 우동성이 있고 북연이 있고 화룡성이 있고 북위가 있죠. 송이 있고 지도가 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제가 설명드렸죠. 북연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북이 자리에 북연이 있어야 되고요. 북위는 어디 가야 돼요? 저기 서쪽으로 한참 가야 됩니다. 낙양으로 가야 되겠죠. 이걸 상당히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 KBS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역사학계의 주장은 이렇거든요. 역사학계에서 고구려를 제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윤석철 교수라는 동국대 교수인데 이분의 주장이 이겁니다. 자, 이래서 장수왕이 그러면 송나라한테 남쪽에 지금 장강 지역에 있는 지금 오늘날 남경에 있는 송나라한테 말을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상상을 해본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냈지? 참 상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낼 방법이 없죠. 말은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림에 의하면 도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 평양에서 북연을 거쳐서 북위를 거쳐 송나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평양성에서 배를 띄워서 배에다가 말을 짓고 남경으로 보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말을 그냥 보내요? 비용이 많들겠죠. 그래서 말을 계산한 본 거예요. 상등마 한 필은 면포 50필이고 쌀은 20석이고 그래서 쌀 20석은 40감하고 그래서 말 한 필에 800만 원이다. 이거를 배에다 싣고 그럼 한 척에다가 배를 몇 마리 하실까요? 한 30마리 실까요? 더 이상 못 쓰십니다. 왜냐면 맞춰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갈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이상 갈 건데 배 타고 가면 아무리 평양에서 남경까지 간다 그래도
그러니까 마초도 가뜩 실어야죠. 말 실어야죠. 그러니까 배 한 척당 이게 얼마예요? 몇 천만 원 되겠네요? 다섯 척 하면은, 다섯 개 하면, 그러면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보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기존 역사가들의 고구려 장수왕이 송나라에 말을 보냈다는 그 기록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말을 배에 실어서 평양에서 송나라의 남경까지 보냈다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고구려 연구가 윤석철 교수의 주장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어거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고구려가 오늘날에 평양에 수도가 있었고, 아니면 조금 놀라가서 압록강에 국내성이 있었다고 하는, 그 다음에 압록강의 서쪽 경계는 요하라고 하는 거 딱 고정을 해놓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죠. 육로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서쪽으로부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 연이라고 하는 그 북연, 사실은 이 북연은 고구려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북연을 세운 자는 고시였어요. 고구려의 성씨도 고주몽부터 시작해서 고시거든. 그리고 사위를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북연이 이 고구려의 석국이었다면 송나라한테 말을 육지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수도에서 필요한 게 아니죠. 예, 변방이 필요한 겁니다. 국경선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경선 어디죠? 지금의 저 요서지방. 자, 거기에서 말을 타고 말 800피를 타고 기수가 북연을 지납니다. 여기 속국이니까 가능하죠. 거기서 쭉 말 타고 내려옵니다. 그 송나라의 수도 남경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되죠? 예, 북이랑 전쟁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며칠이면 가죠. 예, 오늘날의 그 만리장성 그 지역에서 말 타고 800명이 쫙 달리면, 예, 며칠이면 여기 산동성을 지나서 충분히 송나라한테 800피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을 더 해주세요. 지도된 새로운 인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육지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북위와 고구려의 관계는 또 어땠냐? 장수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효 문제가 흰색의 위모관을 쓰고 배로 만든 모자를 쓰고 애도식을 했다. 이거 뭐예요? 북이라고 하는 우리 생각하는 더 대단한 중원의 제국이 저 변방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죽었다고 무슨 흰색 관을 쓰고 배로 만든 모자를 써요? 이것은 저 상주나 할 일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바로 북이와 고구려는 그만큼 끈끈했고 때로는 상전으로 모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북위를 세운 그 선비족 탁발씨와 고구려 사람들은 어쩌면 같은 뭐 핏줄까지는 무리더라도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고구려를 저쪽 압록강에 있었던 이 중원을 세운 사람들과 전혀 별개의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유목이들은 그렇지가 사실 않거든요. 서로 이렇게 이합집산이 되고 얼마든지 교류도 가능하고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고구려가 얼마든지 약간 북연에 이렇게 북연을 세운 게 고구려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북이와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더 길게 가면 좀 이야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인식만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백제에 관한 기록에 삼국사기 여러분도 읽으실 수 있어요. 삼국사기에 488년에 여기 빨간색에 보면 북이가 백제와의 전투에서 패했다. 그다음에 490년에 위나라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그 지경에 들어가니
모대가 장군 사법명 찬수류 회례곤 목간나를 보내어 위나라 군대를 기습하여 크게 무찔렀다. 자, 이걸 또 보면요, 백제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냐? 오늘날의 충청도 아니면 뭐 한성, 어쨌든 한반도의 서쪽에 있던 나라죠. 그런데 북위가 백제와의 전투에서 패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싸웠다는 거예요? 뭐 충청도 어디서 싸웠다는 건가요? 북위가 바다를 건너서 싸웠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기록은 왜 남제서에 있죠? 남제서가 어디죠? 여기 동진, 송제, 양진의 세, 여기가 남제예요. 남제 사람들은 왜 이런 전쟁 기록을 스스로에게 남겼을까요? 저기 충청도 어디에 싸웠으면 이런 기록이 왜 남았을까? 이런 게 우리 역사의 의문입니다. 또 여기에 490년에 나온 것은 위나라, 이것도 북이에요. 490년이니까 위나라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해 백제를 공격했다. 그런 기병 수십만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공격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을 시키긴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뭐 균빙서 있다고 보고, 근데 이 북이란 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역사가들 해석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약간의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백제가 과연 어디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산동성 지역에 백제라는 땅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를 떠나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처음에 십제였다가 나중에 백제로 변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이사이에 백제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쓰는 영역이 이 산동서형 지역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요 서기 5세기 말경에는 산동성에도 백제가 있었고 한반도의 충청도 지역에도 부여 공주에도 백제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이 백제 역사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좀 상상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주 문영왕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백제 역사는 요렇게 딱 그냥 기록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사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란 나라가 백제가 뭐 싸웠다는 이야기 있죠. 또 하나 이제 의문되는 기록이 또 있는 거예요. 북제서에 571년 북제가 백제를 동청주 다사로 임명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북제거든요. 예, 오늘날의 북경의 남쪽 그 화북지방 연 땅의 연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북제란 말이죠. 근데 북제가 동청주 자사로 임명했다. 동청주, 청주가 바로 산동성이 원래 청주예요. 옛날부터 이름이 청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그 지역명이 청주예요. 동청주 자사예요. 그러면 이 북제와 그럼 한반도의 백제랑 무슨 관련이 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한동반도 지역에 있었던 그 백제의 일부 세력을, 그러니까 북제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임명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자성어는 그랬죠. 이 고한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북조 시대 백제와 고구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이 삼국시대를 배울 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반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기껏해야 만주, 오늘날의 오하 동쪽의 만주 지역에 확정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신라는 뭐 이 한반도 동쪽에 있었고 하지만 백제 기록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사실 몇 군데 이제 등장을 하고요. 특히 고구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당시에 고구려의 카운트 파트너였던 중국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당나라,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같은 거대한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다는 인식이 우리는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도 우리가 삼국시대 그때는 중국에 있던 나라들이 아주 지리멸렬한 형편없는 국가들이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충분히 대항할 만했다. 그러니까 북연, 북제 같은 나라들과 충분히 싸워서 이길 만한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고구려 백제가 이 중국의 오늘날 동해안 지역을 전부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좀 과장된 거고요.
제가 보기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특성을 보면 이 유목 내지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땅에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동 지방의 그 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사실 어려운 곳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지도를 보시면 아주 산간 지역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그 양 키울 땅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과연 그런 곳을 영위했던 고구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무슨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라고 저는 그 고구려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얼마든지 오늘날의 그 장성이라고 하는 지대를 넘어서 오늘날 북경 지역 남쪽까지 충분히 공략해서 거기를 뭐 좀 안 좋은 짓을 하긴 했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탈도 하고 많은 물건도 빼와서 했겠지만 뭐 그거는 역사적 인식이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좋다 나쁘다 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의 카운터파트를 했던 이 중원에 있었던 나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게 아니었고 충분히 공략 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오늘의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국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